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님 감사합니다. 어제 또 라이브를 못 보시고 다시 보기로 보셨는데 퇴직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리더의 인테그리티, 언행일치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발언하다가 입 막히고 끌려나가는 그 졸업생 사진 다 보셨죠? 네, 그게 그거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발언하려고 그러는데 막았다, 이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했던 축사를 제가 봤는데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마음껏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와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졸업식 축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말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연구개발 R&D 예산을 46조 원을 삭감을 해서 지금 연구개발 판이 다 난리 법석인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언행일치가 안 된 거잖아요. 최소한 이런 정도 얘기를 해야죠. 저희가 더 중요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연구개발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연구하시는 데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세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한 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나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 아시죠? 투자자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재 채용 때 나는 세 가지를 본다. 지능, 열정, 그리고 인테그리티. 인티그레이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인테그레이트가 바로 언행일치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인티그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종합하다, 통합하다 이런 뜻인데 그걸 이렇게 바꾼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성질, 다시 말해서 전인적인 성격,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이 일관되고 일치되는 그런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테그리티가 없이 지능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놓으면 그 사람은 they will kill you. 당신을 죽일 겁니다. 왜냐? 조직에 똑똑하고 열정적인 도둑을 들이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인테그리티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게 많아요. 버지니아 대학 미국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업의 CEO의 인테그리티가 기업의 미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문제냐를 탐구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기업 CEO가 미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연차 보고서를 내잖아요. 거기에 서한을 쓰거든요. 주주들한테 쓰는 서신인데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인테그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그 기업의 미래 성과를 분석해서 연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언행일치도 인테그리티가 높은 CEO가 있는 기업일수록 미래 성과도 좋다. 거꾸로 인테그리티가 낮으면 미래 성과도 낮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리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리더의 언행 불일치는 그 조직에 비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업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는 국가의 미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깊이 걱정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오늘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북한의 김여정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아주 강하게 구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살펴보고요. 최승병 박사 워커노믹스에서 모셔서요. 요즘 러시아가 강해지고 있잖아요. 나발리가 사망하고 그리고 우주 핵무기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흘러나오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승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강해지는 러시아와 푸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북한의 김여정. 네. 일본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15일 날이죠. 네. 일본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북일 수교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교적 사안은 단계가 있고 약간 밀당이 좀 있고 모든 정치 사안이 그렇잖아요. 개인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발언 하나로 뭔가 확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좀 힘들지만 제가 그래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과 일본의 발언을 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네. 외교적인 언어치고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경한 발언들이 있었는가? 네. 그러니까 대놓고 구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일본의 기시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한 김여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 15일에 김여정이 이제 담화를 발표했어요.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서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 우리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기시다 이제 수상이라 부르죠. 수상이 네. 평양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북한에선 수상이라고 그러나요? 우린 총리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보통 거기 그 기시다 수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네네.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이 본인들의 그 뭐 억지력 한마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당 방위권이라고 본인들이 부르는 그러니까 군사력, 쉽게 말하면 핵 미사일이에요. 네, 뭐 혹은 인공위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국가로서의 그 권위나 어떤 권리를 인정하고 이미 해결된 납치자 문제라고 얘네들이 했잖아요. 북한 네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약간 좀 당황스러운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발언이 실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좀 조건이 센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결혼해 주세요라고 청혼을 네. 하면서 근데 집하고 차하고 네. 좀 장만해가지고 오시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 이상을 조건을 건 거죠. 왜냐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가 뭔가 딜을 할 때 더 센 걸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약간 이제 깎아가면서 흥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받기 어려운 가장 큰 거를 일단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예의를 차리고 어느 정도의 의지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제 테이블을 일단 열 수는 있다. 그래서 일단 던진 거죠. 일단은 던졌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수위를 조절할 텐데 일단 북한에서는 당신들의 패를 한번 보여줘. 우리는 이렇게 던졌어라고 이제 서로 한 번씩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일본 쪽 반응은 그럼 어떤가요? 그 최근 이 김여정 담화가 15일 날 나왔고 딱 한 일주일 전쯤이었습니다. 2월 9일에 중의원에 기시다 총리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기시다 총리가 또 발언이 굉장히 셌습니다. 이 보통 이런 언어들은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외교적인 언어들은. 네네. 근데 해석이 필요 없어요. 지금 두 사람의 언어들이. MZ 세대 같네. 거의. 그렇군요. 네. 기시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그냥 느낀다도 아니고 강하게 느낀다. 그러니까 현상 변경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현상 변경이 필요하다. 네, 네. 그거 되게 센 얘기잖아요. 굉장히 센 외교에서. 얘기죠. 네. 그리고 강하게라는 말을 웬만하면 쓰지 않아요. 근데 기시다 총리가 아시다시피 외무상까지 했었고, 그러니까 외교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언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상대방한테 전달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담하게 현상 변경, 필요성, 뭐 강하게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9일날 기시다 발언, 거기에 대한 김여정의 화답 이런 것만 봐서는 뭐 내일이라도 당장 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워딩만 봤을 때. 네.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부터였는데 이제 저는 이게 남북 관계가 꼬이면서 일본이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지금 김정은 위원장 사이 한마디로 남북 관계가 최악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근혜 이명박 때도 안 좋았지만 저는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약삭빠르게 그 틈새를 노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작년 특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이제 납치자들 그 피해자들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정 서장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납치자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 피해자 모임에 가서
정상회담을 조건 없이 할 수 있다.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라고 기시다가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기시다의 발언이 조금 더 세지긴 했지만 아주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김여정이 등장을 해서 발언을 했다라는 게 더 흥미로운 대목이죠. 네. 그렇군요. 그 일본인 납북자, 납치자 문제가 뭔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혹시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납치자 문제 그 70년대, 80년대 이제 서로 뭐 납치 사건들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월북하시는 분, 월남하시는 분, 또 일본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행태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17명이 납치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옛날 고이즈미 총리가 2002년 9월에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러 평양에 갑니다. 그래서 그 만남 이후에 납치자를 이제 조속하게 귀환하도록 했는데 그때 5명을 보냈어요. 그 일시적인 귀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오랫동안 이제 북한에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오긴 했는데 어쨌든 5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17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총 12명 가운데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아예 북한 땅에 들어온 적도 없다. 거의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언론마다 조금 숫자들이 다르긴 한데 대략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그 2000년대 초반부터 뭐 이제 한미일, 뭐 북미 회담 뭐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일본이 가장 회방꾼 노릇을 했었거든요. 육사회담 때도 마찬가지였고 끝까지 가장 안 좋은 스탠스를 취했었어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 그런데 그때 일본이 항상 하는 얘기가 핵 문제 다음에 납치자 문제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등가가 조금 어려운 분야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납치자 문제가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심각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항상 납치자 문제를 언급 안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걸 잘 알고 있는 김여정이 그래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화답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발언을 지금 퐁당퐁당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근데 김여정 이전에도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김정은이 그 일본 총리한테 지진에 대한 위로 전문 보내면서 각하라는 표현 쓰면서 아주 정중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또 저 분석이 제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하고 이렇게 그 가까워지면서 북한하고 대립하는 것 같은 식으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사이에 북일 관계가 오히려 풀릴 수도 있고 이러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미 관계도 풀릴 수 있고 우리만 오히려 고립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뭐 얼마 안 됐어요. 그때 1월이었고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이제 강진이 있었죠. 그런데 북한에서 일본의 어떤 이런 큰 일, 주로 이제 지진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로의 전문이나 편지를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 북한의 최고 존엄이 김일성 주석의 이름이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이든 그렇게 보내지 않고 뭐 김영남 뭐 이 정도 선에서만 보냈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기시다 뭐 각하라고 하면서 일종의 손편지를 쓴 거죠. 네, 이제 전문 뭐 위로의 편지라고 하면서도 그만큼 친밀감을 드러냈고 김정은이 그렇게 보낸 데에는 물론 이제 지난해부터 기시다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포석을 까는 그런 의미에서 레터를 보낸 게 아닌가, 전문을 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말씀하신 김에 그 지금 기시다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각각의 정치적인 수요가 있는 겁니다. 서로 만나야 될 이유와 환경과 그런 것들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서 이제 북일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뭔가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을 충분히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어쨌든 일본인 납북자 문제, 납치자 문제, 그게 지금 딱 관건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납치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일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예전부터도 그랬었고 그 2002년 고이즈미 때도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마치 고이즈미가 뭐 핵은 뭐 잘 모르겠고 납치자 문제 해결하자 그거 하나만 안고 간 것처럼 모든 이제 이슈들이 그렇게 불거졌거든요. 그렇게 전개가 됐는데 고이즈미가 2번 방문했죠 제 기억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근 과거에는 이제 2014년 그 스웨덴에서 만났는데 그때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원회까지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일이 안 풀렸고
사실상 2016년 이후에는 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 일본 매체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게 작년, 그러니까 2023년 3월, 5월 한 두 차례 정도 비밀 접촉이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역시 기시다가 평양에 가는 것을 이제 목적을 두고 이걸 미리 풀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비밀 접촉을 했는데 성과는 없었다라는 게 일본 매체를 통해서 나왔었죠. 네, 네. 청구권 문제도 있지 않았어요? 청구권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뭐 뭐 이제 적절한 선까지. 네. 한일 간의 60년대 하면서 이제 네네네. 그런 것처럼 네.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하고 사회당 그 일본 대표, 일본은 이제 당의 뭐 대표나 전직 총재 이런 사람들이 워낙 실력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0년 당시에 자민당하고 사회당 일본 대표단이 평양에 갑니다. 그래서 당시 김일성 주석을 만나요. 그래서 3당 공동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90년대 초반에 90년 90년, 9월에 90년 1990년 9월에 네네네. 김일성 주석이 아직 살아있을 네. 때 그래서 그때 그 8개 항으로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당 공동선언 한마디로 이제 일본 측 대표단하고 김일성 그렇게 해서 3당이 공동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을 다 담고 있지만 마치 정부에 권고하는 식으로 일본 정부에 권고하는 식으로 그래서 당시가 9월이었으니까 11월에 빨리 이제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그 이제 협상 테이블을 만들자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모든 선언문이든 어떤 거든 간에 1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서문과 1항. 근데 1항에 사죄와 반성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아주 문서 1항에 나와서 전 그 당시 예전에 그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 그걸 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프린트가 약간 그런 느낌이 사실 있었는데 실제 가장 지금 생각하기에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그 당시 그 3당 선언 90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노태우 대통령이죠. 네, 그때였으니까. 그때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흡족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 문제고 하나는 납치자 문제예요. 근데 납치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돈 문제는 대략 한 100억 달러 정도는 그게 청구권 그 정도 요구할 것이다. 인 거죠. 네네네. 라고 추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박정희 때에 네. 한일협정을 통해서 그 청구권 문제를 일단은 한번 공동으로 거론하고 어쨌든 정리를 하고 한일간에. 넘어왔는데 그 뒤에 그게 뭐 적법하고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논란이 계속 남아 그렇죠. 있었던 것이고 네. 그것 말고 이제 북한은 그런 과정은 없었고 90년대도에 처음으로 그 논의가 시작이 네. 된 거였던 거죠. 90년 9월 28일이었는데요. 전후 45년간 조선 인민에게 입힌 손실에 대해서 북한 측에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가 1항이에요. 정확한 워딩이 그겁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 가만 뭐, 우리나라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 이전이네요. 그러면 90년이면.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었네요, 일본이. 이때가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어떤 한 나라의 사안이라는 게 그 나라가 노력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변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무려 소련이 수교를 맺은 게 90년 그리고 중국 92년 대략 그때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동구권 무너지고 그렇죠. 90년대부터 맞아요. 쭉 이어졌고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뭐 77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적인 환경이 바뀌는 상황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정상회담하고 그랬죠, 노태우하고. 맞아요. 맞아요. 제주도까지 왔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환경이 그렇고 사실은 이제 외교가에서는 이제 소문이 퍼지기 마련이죠. 아무리 비밀 협상을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과 소련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본이 또 정보력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는 뭔가를 하자. 이게 항상 힘이라는 그러네요. 게 대칭적이니까. 그래서 한국이 저래, 북한이 뭐 소련이 저래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서로 외교 관계를 누가 더 하나라도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또 그 나라의 어떤 위상과 파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77 선언 등등 여러 가지 환경들을 꼽지 않을 수 없죠.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개가천선에서 일본이 막 사죄하고 배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일본을 그렇게 등 떠미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름다운 시절이었네요. 일본은 북한하고 지금 친해지고 싶어하고 한국은 우리나라는 소련하고 중국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던 그런 시기였던 그런 거죠. 식의 동화 같은 얘기죠. 정말 동화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네, 보면은. 지금은, 그러면 일단 어쨌든 근데 둘이 얘기는 기시다와 김여정이 이렇게 주고받고는 하고 있지만 네. 이슈는 그 납북자 납치자, 네. 납치자 문제하고
청구권과 관련된 돈 아마도 100억 달러 정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네. 문제 두 가지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풀려갈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 그런 모르죠.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15일에 그 김여정이 얘기를 했고 아마 북일간에 기시다가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남아시아 어디선가 만나서 비밀 접촉, 비밀 회담을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남북 간에도 이제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 만나서 뭐 베이징이나 이런 데 만나서 비밀 접촉은 뭐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시다가 워낙 지금 급하니까 왜냐하면 지난 19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역대 최저치로 지금 14%예요. 지지율이요? 예. 그 지지율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붕괴 수준이죠. 내각제니까 그렇게 되면은 선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사실. 사실은 20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기시다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시다가 얼마나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자리에 있는 한 빨리 아마 북일 회담을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급한 거예요. 반전 카드 같은 거네요. 그렇죠. 본인으로서는. 네, 네, 이게 근데 그래도 미국이 용인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 어때요? 그래서 이제 국내외 언론들이 그 미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 이쪽에 질문을 했어요. 지금 기시다와 김여정이 이렇게 러브레터를 주고받고 있는데 당신들 입장이 뭐냐고. 미국에서는 항상 우리는 대화를 지지했다, 외교를 지지했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 굉장히 뉴트럴한 반응인데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제가 읽었을 땐 일본이 그거라도 해라. 약간 좀 이런 느낌. 왜냐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무엇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남북 간의 이 대치 상태가 워낙 세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선제 타격 얘기했었고 2022년부터 그리고 지금 뭐 9.19 군사합의도 지난해부터 이제 끝난 거죠. 네.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뭐 우발적인 상황 우리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로 정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터지면 그게 정말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도 이제 한반도의 긴장을 좀 낮출 수 있는 어떤 기제로 활용이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대화 좀 해봐. 아마 물밑에서 또 촉진하지 않을까? 네. 그런 분위기다. 네, 예전에는 그 북일 회담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계속 뭔가 방해하는. 그리고 희한하게 아까 그 90년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고이즈미 방북 이후에도 계속 1차 북핵위기, 제2차 북핵위기가 터졌어요. 10년 상간에.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게 항상 북일이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 미사일 의혹, 핵 의혹이 터졌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이 상당히 반대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당시 국무장관이 국방장관한테 보낸 편지가 나중에 이제 외교문서 드러났는데 그때 실제 그 대화하는 걸 굉장히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를 노력한. 그러니까 북일 간에 대화하고 있으면은 어떤 정보를 흘려서 무산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렇죠. 추측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실제로 그 당시에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그 주고받은 그 내부 레터를 보면은 북한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이런 그 뉘앙스의 그런 워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얼마나 그 미국이 이 관계를 싫어했는가, 동의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번에는 반대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얼마나 이 모멘텀이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트럼프가 등장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 긴장을 낮출 수 있는 그 모든 거라도 했으면 좋겠고 기시다가 대화한다면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입장이다. 주도권은 뭐 빼앗길 수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압박만 하는 줄 알았더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그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사실은 방법이 없어서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냥 그 전략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뭐 오바마 대통령이랑 뭐 똑같죠.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조금 부끄럽네요.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북한하고 일본을 연결해 주려고도 하고 북한, 미국을 연결해 주려고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분위기가 불과 4,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그렇죠.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한국이 중심을 잡고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원하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할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가 원하지 않아 통해서 이렇게 3국이 서로를 그 추동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남한의 위치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더 고마운 일이겠죠. 네. 아니 사실 그때는 북미 정상회담 하고 막 그럴 때 아베 총리가 일본 쪽에서 좀 방해했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노골적이었죠. 나중에 그
이제 하노이 회담의 어떻게 보면 주범이죠. 존 볼턴. 네네네. 네, 안보보좌관이 나중에 결렬의 주범. 네, 결렬의 주범. 회고록에서 썼는데 본인이 어떻게 북미 회담을 방해했는지를 자랑하듯이 썼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아베 총리와 그 존 볼턴이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북미 협상이 안 되게 할까. 그래서 그 아베 총리가 거의 스토커처럼 트럼프한테 전화하고 워싱턴으로 날아오고 싱가포르 그 이제 회담 있을 때 그 외무성의 고위 관계자를 아예 그냥 싱가포르를 보내가지고 정보를 취득하게 하고 그래서 각종 정보와 어떤 실력을 발휘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사실 이제 아베와 기시다가 그렇게 뭐 멀리 떨어진 그런 지도자들도 아닌데 이제 두는 수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철학도 다르고.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다른데요.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이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혹시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일종의 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주도권을 상당히 가져가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진 않아요? 남북은 대립하고 또 한중은 그렇죠. 또 지금 티격태격 계속하고 이런 네네. 상황이면 일본이 뭔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력을 방해하면서 여기 맹주 노릇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미국하고 대화하면서 여기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기시다가 본인의 외교 감각과 판단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지점에서.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이가 안 좋을 때 내가 편들어주면 상대방 굉장히 고마워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굉장히 지금 고립돼 있고 그래서 이제 푸틴과 한 번 더 만나고 시진핑과 뭐 친서를 주고받고 하는 거지만 일단 남북 간에는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이 있는 한 그 양측이 그대로 있는 한 관계 개선 여지가 거의 제로라고 보고 바이든 정부는 지금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뭔가 드라이브를 좀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 아베였으면 어땠을까 저는 또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이제 상상이고 가정이니까. 그런데 아베와 기시다는 어쨌든 확실하게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베였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본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국가니까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동맹을 뭐 종교처럼 떠받들고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은 종교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럼프 시절에 특히 그 아베 총리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 만나서 했던 그런 워딩들을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로부터 정확하게 좀 팽당하는 것 같으니까 중국하고 붙자 약간 좀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진짜 말 그대로 국익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베가 지금 이런 국제적인 환경에 있다면 저도 사실 어제 잠깐 그 생각을 했는데 어땠을까. 그런데 뭐 상상이 맡기죠. 트럼프가 아베 총리 막 대놓고 무시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대놓고 무시했죠. 외교적 결례를 사실 막 대놓고 저지르고 그러다가 사실 또 일본 쪽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 들고 나와서 이쪽 인도하고 중국을 막 묶으면서 뭔가 미국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중국을 견제하고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죠? 그 트럼프 당시에 오늘도 시간이 되니까 트럼프 당시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돈 앞에 공평하다, 돈 앞에 평등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시는 뭐 나토 흔들기는 그때부터 있었고 우리나라 방위비도 5배 올리라고 했었고 일본 아베도 굉장히 좀 하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리고 이제 뭐 방위비 이런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 아베 총리가 더 목매달 수밖에 없었고 그게 더 악순환을 일으킨 거예요. 트럼프와 아베 간에. 그러니까 맨날 전화하고 스토커처럼 쫓아오고 이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자제시킬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아베의 어떤 발언들을 지금 멀피 떠올려 보면 그냥 유리한 대로 하는구나. 트럼프로부터 뭔가 좀 소외당한다 싶고 혹은 이제 북미 대화로 또 소외당한다 싶으면 본인들의 어떤 살 국리를 했던 것 같은. 그래서 지금 기시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외우내환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렇게라도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경제적으로 보면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맹주화돼 나가고 그게 그런 프로젝트가 기시다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게 성공해 간다고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경제 성장 그 30년 동안 그 90년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30년 동안 쭉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일본하고 미국에서 기술과 장비를 들여와서 고급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다 비싸게 팔 수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싸게 뭔가 재료와 부품을 가지고 와서 잘 조립해서 일본하고 미국에 싸게 팔 수 있었고 괜찮은 제품.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디에이터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미디에이터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건데. 중간자 역할, 네네. 그렇지. 중간자 네네. 역할을 이제는 못하게 돼버리면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이미 타격을 받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여러 가지 타격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비밀 협상이 지금도 북일 사이에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셨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능성. 기시다가 당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자리를 유지하는 한,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네. 북일 정상회담 북일 가능성도 정상회담 있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없지 않아 있다. 네, 아마 기시다 입장에서는 본인 자리도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에 빨리 하고 싶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럼 연내에도 가능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플랜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 되든 안 되든 내가 먼저 가야지 어디서 일본이 이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트럼프의 캐릭터상 제가 상상하기에. 그래서 차라리 바이든 있을 때 뭔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놔야 된다. 미리 한 번이라도 갔다 오는 게 기시다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죠. 그렇군요. 네.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박사 모셔서 워커노믹스 진행하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위 보아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최승병 박사의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러시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러시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에서 지금 승기를 잡은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주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푸틴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나발리가 사망했습니다. 비극적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요 하나하나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최승병 박사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네. 저 우크라이나의 총사령관 바뀌는 문제 가지고 이 전황이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셨는데 전황이 좀 변동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때도 제가 좀 불길한 예감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지난주가 공교롭게도 2월 17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2주년이었는데 딱 그 무렵에서 격전지 중에 하나였던 아우디우카가 완전히 러시아군 손에 떨어졌습니다. 네. 이곳은 위치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핵심 전장이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인데요. 이 도네츠크주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 가운데에 크게 제일 원을 쳐놓은 부분이 바로 아우디우카인데요. 저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쪽으로 좀 돌출이 돼 있었어요. 거의 평지이긴 하지만은 저쪽에 또 이 우크라이나군이 철저하게 요새화시키고 계속 저항을 몇 달 동안 계속 해왔는데 결국에 러시아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밀려서 이 돌출부가 러시아군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이게 그냥 단순히 뺏긴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지금 사기가 너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저기 상당히 정예 부대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 지친다. 정말 압도적인 화력에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지금 뭐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확실히 흘러가고 있고요. 러시아군은 이 여세를 몰아서 더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화력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기 문제도 있지만 또 화력 문제라면 그거는 또 돈 문제이고 지원이 얼마나 들어가냐, 뭐 물자가 얼마나 들어가냐 이 문제인 거 아닌가요? 네, 이게 결국에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본다면은 역시 지금 화력의 문제. 화력은 또 무엇이 받쳐주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받쳐주는 겁니다. 근데 이 돈 문제가 지금 저희가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해 드렸던 것이 EU와 미국에서 지금 계속 지원 패키지를 통과를 못 시키고 늦춰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미 뭐 서방의 지원 예산은 다 떨어지고 들어가는 포탄량은 급속하게 줄은 반면에 러시아는 초반에 이제 혼란을 수습하고 어느 정도 포탄 공급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하루에 이 우크라이나군은 한 1,000발 정도, 많아야 뭐 2,000발 정도 쏘는데 반해서 러시아군은 꾸준히 10,000발 이상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력 격차가 5배에서 10배씩 나니까 아무리 우크라이나군이라 하더라도 지금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 포탄이 얼마나 하나요?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려면 포탄이 비싸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싸다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아주 비싼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대포에 넣어서 쏘는 그러니까 아무런 유도 장치가 없는 그냥 폭약만 들어있는 이게 155mm 포, 서방은 155mm 쓰고 이 동국 소련 구소련 시대부터 지금 러시아는 152mm를 쓰는데요. 이 포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전쟁 전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앞에 포탄이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0만 원. 네, 우리나라의 납품가가 50만 원 정도 되고, 근데 포탄이 앞에 그 폭약이 들어있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쏠려면은 장약이 필요하거든요. 뒤에 추진하는 그것까지 하면 대략 한 발에 1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원래 기존에도 유럽 쪽은 약간 좀 비싸게 납품을 받았어요. 공장이 큰 게 없다 보니까 2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시세가 지금 한 발에 거의 1,0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발에 200만 원 하던 게 1,000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5배니까 네, 굉장히 많이 4-5배씩 올라간 건데요. 올라갔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하루에 러시아군처럼 10,000발을 쏘려면은 하루에 그러니까 1,000억 원씩 든다. 하루에 1,000억 원 드는데요? 네. 와, 그럼 한 달이면 3조 원 들고. 그렇죠. 그리고 뭐 1년이면은 진짜 30조 원 이상 뭐 적어도 20조, 30조씩 드는데 지금 안 그래도 미국에서 통과시키려는 패키지가 우크라이나에 한 601억 달러, 그러니까 80조 원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많아 보이지만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하루에 포탄만- 3조 원씩 포탄만 쓴다. 네. 이거는 뭐 포탄 값으로만도 그게 뭐 한 4분의 1, 5분의 1씩 들어가니까 그 밖에도 쓸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여유로운 게 아닙니다. 이제 전쟁이란 게 진짜 쩐의 전쟁이네요. 네, 옛날 맞습니다. 영화 제목대로. 근데 러시아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러시아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수출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들 그리고 이 중간지대 국가들 인도나 이런 쪽에 인도 중국에 여전히 원유를 많이 팔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이렇게 탄약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요한 공급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방은 이 서방의 탄약 공장들이 거의 캐파가 준 상태에서 거의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지금 러시아는 든든한 북한과 이란을 공급원으로 잡았습니다. 북한이 또 여기서 등장을 하는군요. 네. 지금 북한의 포탄 공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아무래도 우리와의 전쟁을 대비해서 저 압록강, 두만강 일대 그 산악 지역에 지하 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군수 공장들이. 여기서 생산된 지금 포탄들이 컨테이너에 실려갖고 일단 나진항까지 간 다음에 나진항에서 선편으로 블라디보스톡과 나우트카 사이에 있는 비밀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로 실려간 다음에 거기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최소 100만 발, 많게는 한 200만 발 정도가 이미 공급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견되는 여러 탄약이라든가
로켓탄, 미사일 이런 거에서 이게 북한 것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군이 쓰는 탄약의 꽤 상당량을 지금 북한이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뭐 그리고 또 북한은 당연히 국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공급해주지 않고 있겠습니까? 거의 뭐 100만 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세에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물량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 이렇게 화력에서 압도적인 상황이죠.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10,000발 쏘면 그 100억인데 네. 그래도 꽤 큰 금액인데요. 3천억 원, 한 달에 3천억 원, 네. 1년이면 몇 조 원 들어가는. 맞습니다. 지금처럼 대북 제재로 네. 달러 줄이 마른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일이겠죠, 지금. 북한이 생산력은 꽤 되나 보죠? 네, 남북한 모두가 포탄 생산량은 진짜 전 세계적입니다. 양쪽이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은 풍산이 이런 탄약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데 한화와 풍산이 공급하고 있는데 한국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북한도 상당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뭐 별로 쓰이지 않고 있다가 이 전쟁이 터지니까 진짜 자유진영과 러시아 진영 양쪽에 큰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죠. 특히 지금 북한이 이렇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역할을 할지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거 뭐 자랑스러워해야 될지 이게 한반도에서 생산된 포탄이 이 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게 네, 참 안타까운 잘 일이죠.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란도 그렇게 돕고 네, 있는 이란에서도 거죠?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란도 역시 러시아와 국경을 거의 맞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쪽은 정확한 수량은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계속 봤듯이 이란도 자체 방산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적지 않은 양이 공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우리 혁명수비대 얘기하면서 네. 많이 얘기했었죠. 또 이란은 또 가깝기 때문에 특히나 공급이 원활하죠. 러시아하고 가까우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기고 있는 건 결국은 상당 부분 이제 경제적으로 이기고 있는 거네요.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도 높더라고요. 그 유럽 국가들보다 높고.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은 거에서 조금 반등한 건데 물론 뭐 러시아 내 상황들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제재로서 굴복시킨다 그런 목표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지금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는 포탄과 같은 물량 공급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네. 러시아는 북한이나 이란 같은 이제 현재 새로 형성된 이 우방국들로부터 충분한 물자를 공급을 받고 있는 데다가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포탄을 비싸게 구해야 되는 이런 시장 상황에 놓여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특히 뭐 미국은 지금 아까 600억 달러 패키지도 상원은 어떻게 통과했긴 했는데 지금 하원이 또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전히 공화당 쪽에서는 좀 미온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전황을 바꿀 만큼의 서방의 물자와 자금 지원이 들어가려면은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무슨 더 큰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지금 그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러시아가 강해진 이유 한 가지 어쨌든 북한의 포탄 이게 있다는 걸 네. 확인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비극적인 뉴스이고 많이 지금 서구 언론에서 다루고 네. 있는데 반체제 운동가 나발리가 러시아에서 푸틴의 이제 정치적 라이벌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사망했다는 또 의문사란 얘기도 많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것도 좀 푸틴의 향후 이 정치적인 영향력에 상당히 영향을 주겠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여러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뭐 나발리가 수감될 때부터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올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 소련 시대부터 러시아가 또 흔적 안 남기게 암살하는 거는 여러 기술을 많이 개발시켜 왔거든요. 그런 거 충분히 쓸 것 같다라고 하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이 뭐 좀 그런 말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기 싫은 놈들 좀 이번에 싹 정리됐으면 좋겠어라는 말도 흘렸다고 하는데 뭐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지 어쨌건 이번에 진짜 의문사가 났고요. 당연히 뭐 러시아에서는
지금 뭐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돌연사다. 우린 열심히 살리려고 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뭐 심증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아마 흔적을 없애버릴 테니까 이것도 진실이 밝혀지려면 참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프리고진도 사망하고 네. 나발리도 수감 중에 사망하고 좀 무섭네요. 무서워요. 네, 이런 게 소련 붕괴 이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러시아에서 또 재현될 줄은 참 의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이 지금 대통령 후보죠.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본인이 나발리하고 비슷하다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논란이 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도 참 뭐라 반응해야 될지 어이가 없었는데 트럼프가 이 얘기를 듣고서 당연히 지금 서방 조야의 여러 정치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이 푸틴이 본색을 역시 보였다라고 계속 항의되어 있는데 트럼프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그거 봐라. 지금 상황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바이든이 푸틴이고 내가 나발리 같은 신세다.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가 지금 정치에 탄압을 받고 있는 희생양 포장을 하는데 지금 정작 이 러시아와 상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돕는 걸 계속 방해하고 공화당은 지금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트럼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편에서는 푸틴을 도우면서 한편에서는 또 자기 나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제정신화한 얘기일까 아니면은 그냥 농담일까 그것도 의심스럽고 이런 상황이 참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발리가 성추행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네. 성추행으로도 기소됐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무섭네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어쨌든 재래식 전쟁에서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만한 국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네. 두 번째로는 이 국내 정적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제거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 두 가지만 해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게 전 뉴스가 나와가지고 요거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우주 핵무기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러시아에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지난주에 외신에서 깜짝 놀란 뉴스로 많이 나왔었죠. 이게 미국의 하원 정보위원회 의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터너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 정보당국에서 당연히 미 의회에는 그런 정기적인 정보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러시아 쪽에서 우주 핵무기를 꽤 심각하게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밝혀지고 백악관에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직 실전 배치가 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개발 중인데 뭐 동태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위성들이 떠 있지 않습니까? 통신 위성, 뭐 GPS 위성 같은 것부터 해서 뭐 정찰 위성들도 많이 떠 있는데 이런 위성을 타격하기 위한 이른바 신형 전자기 펄스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자기 펄스 무기. 네. 이게 약간 어려워집니다.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게임 과학자, 경제학자로서. 근데 이게 SF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게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EMP 쇼크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EMP. 네네네, 맞아요. 이 EMP가 바로 그겁니다. Electromagnetic Pulse.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전자기 펄스인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전자파를 갖다가 발생을 시키면은 이 강력 에너지가 강한 전자파가 우리 전자기기 같은 것들은 그 안에 칩부터 그 안에 회로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회로는 이제 도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강한 전자파들이 이 도체에 맞으면은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을 막 뒤흔들어 놔요. 그 뒤흔들면서 여기서 굉장히 강한 전압과 전류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조그만 전자기기에 이렇게 갑자기 강한 전압이 걸리면은 이게 타버리거든요. 거기서 열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은 이 안에 뭐 칩 한두 개만 타버려도 당연히 이 전자기기가 망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한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전기기기나 전자기기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무력화시켜버리는 이런 무기가 바로 전자기 펄스 무기 EMP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우주 핵무기라고 불리죠? 이게 이런 강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재래식 폭탄에 거기서 뭐 강한 전기를 걸어줘서 순간적으로 팍 펄스를 발생시키는 방법도 있지만은
가장 손쉽게 강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원자폭탄 같은 경우는 이제 터지는 순간에 여러 형태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데, 물론 상당수는 뭐 열 같은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만은 그 중에 몇 %는 바로 이런 강한 감마선이나 X선 같은 굉장히 강한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직접 맞아도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튀어나온 강한 X선이나 감마선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나 산소 분자에 부닥치면은 또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또 그 전자가 지구엔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장 속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또 거기서도 2차적으로 강한 전자기파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전자기파 하나하나가 우리 전자기기에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부닥치게 되면은 그게 전자기기가 먹통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방법들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1950년대, 60년대 한창 핵실험 많이 할 때부터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돼갖고, 야, 이거 무기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옛날부터 많이 얘기가 돼갖고, 실제로 일부는 핵무기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EMP탄이 이미 실용화가 돼서, 왜 우리가 이라크 침공할 때 그런 바그다드의 여러 가지 통신시설 같은 거 마비시킬 때도 이런 게 일부 쓰였습니다. 그러면은 전자기기나 전기기기, 여기 스튜디오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데 가까운 데서 터지면은 그런 송출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쓰였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번에 러시아는 우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 것이, 우주 공간 같은 경우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수가 이런 우주 기술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위치 추적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GPS 위성들이 상공에서 떠서 그 신호를 쏴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전 세계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물론 해저 광 케이블도 있지만은 위성 통신도 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차별 파괴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아주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예상될 수가 있냐면은, 이게 우주 공간에서 만약에 위성을 갖다가 고장을 내서 망가지게 되면은 이게 그냥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주 공간에 떠다니고 있던 위성들은 이게 먹통이 돼버리면은 이게 그냥 저절로 썩어 없어지거나 저절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상공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쓰레기가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지구 상공을 돌고 있으려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위성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고도 통신위성, 이게 정지궤도 위성은 보통 한 고도가 35,000km 정도 돌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돌고 있는 위성들은 대략 한 시속 10,000km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 밑에 시속 10,000km요? 1초에 10,000km가 1시간에 10,000km씩 하고, 네. 더 낮은 궤도, 지구 저궤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정찰위성이나 일부 통신위성이 돌고 있는데, 이런 저궤도는 더 빨리 돕니다. 거기는 한 20,000에서 30,000km 정도 시속, 이 정도 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주 쓰레기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으면은 이게 어디 다른 멀쩡한 위성에 부닥치면은 이건 그냥 참사가 나는 겁니다. 대폭발이겠네요. 근데 그게 무력화되면은 제어가 안 되는 건가요?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갈지 그 궤도로 계속 돌긴 하겠지만. 그죠. 그 궤도에서 계속 도는데 추적도 아주 힘들고 하니까 언제 어디서 이런 쓰레기가 돌고 있을지 모르게 되니까 심한 경우 그 궤도 자체를 못 쓰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 위성 잘못 올렸다가 부닥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일부 가능성은 이게 다른 정상적인 위성을 때린 다음에 그럼 이게 부서지면서 파편이 엄청나게 튈 거지 않습니까? 그럼 파편이 또 다른 위성에 부딪히고 하면서 이게 진짜 지구 궤도를 덮어버리는, 이걸 캐슬러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위험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비티. 네, 그래비티. 맞아요. 산드라 블럭 나오는. 네네네. 거기서 바로 이 위성 잔해가 거기서도 막 우주정거장에 부닥치고 해서 산드라 블럭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캐슬러 효과를 좀 극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지금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에서 터뜨릴 수 있는
원자폭탄 형태의 EMP 그렇죠. 그런 탄이고 EMP탄이라는 거죠. 타겟은 인공위성이고 네, 타겟은 이 아무래도 서방의 인공위성, 네. 특히 전시가 되면은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정찰 위성을 마비시키고 이런 GPS 위성들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데서도 그 일론 머스크가 가가지고 스타링크 맞습니다.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스타링크도 위성이니까 타겟이 네. 될 수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지금 스타링크 같은 위성들이 주요 타격 대상이 되겠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엄청 공경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네. 러시아군을 괴롭히는 수많은 드론들이 이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죠. 통제되고 있는 게 많은데 이게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은 전면전 상황에서는 없애버려야 될 존재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전쟁 상황에는 그렇고 이제 일상적인 사회도 다 마비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다 안 될 것이고 GPS 기반이라면 네, 뭐 이런 EMP탄이 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렇군요. 물론 뭐 당장 이걸 어떻게 쉽게 쓸 무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런 위험성들이 이미 1960년대부터 거론이 돼서 사실 유엔에서는 1967년에 이 외공간 아우터 스페이스 트리티라는 걸 맺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는 청정하게 놔두자. 아무리 지상에서 싸우더라도 이런 지구의 그걸 아우터 스페이스 외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외공간에서는 일체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쓰지 말자는 조약이 이미 그러니까 60년 전에 인류가 그걸 합의를 해놨는데 지금 이걸 깰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유엔 전체가 합의한 네, 그런 뭐, 조약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다는 이 우주 핵무기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도 가지고 있는 기술인가요? 아니면 러시아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걸 실제 무기로는 안 만들고 있죠. 러시아는 실제 무기로 만들고 있다는 게 지금 폭로가 된 건가요? 네,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가 이걸 러시아는 그 기존부터 좀 위력이 약한 거는 계속 실험을 해왔는데요. 이를테면은 대위성 미사일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진짜 위력이 큰 핵폭탄을 이용한 EMP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선을 확실히 넘은 거죠. 사실 기존에도 이 아우터 스페이스 트리티에 적용할 그 당시에 합의를 안 했던 중국 같은 경우는 비슷한 걸 좀 개발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러시아도 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그런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엔에서 1967년에 그 조약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서는 전쟁에 해당되는 행위는 하지 말자는 네. 얘기를 합의를 한 거죠, 국가들이. 네. 근데 이걸 이번에 깰지도 모른다는 좀 불안이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서방의 여러 국가들은 이건 이렇게 위험한 일 제발 하지 마라라고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죠. 그렇군요. 러시아가 만약에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우주에서 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그런 위협을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꺼낼 수 있는 카드일지는 우리가 그건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 꺼내겠지만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다양한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이 사실 생각보다 형편없다는 것이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재래식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만큼의 재원도 충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푸틴이 이것도 마치 김정은이 핵무기에 올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너네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첨단 무기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신호를 계속 보여주려는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세 가지를 좀 짚어봤는데 세 가지 다 굉장히 위협적인 네. 그 재래식 포탄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전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거하고 네. 국내에선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푸틴이라는 사실 절대 권력자, 권위주의 정부가 생겼다 사실이라는 거고 처음엔 민주주의적으로 선출이 됐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이도저도 다 안 됐을 때 정말 우주에서 테러 수준의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을 러시아가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세 가지는 이게 그냥 뭐 단순히 기술적이거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행보라고 봅니다. 당연히 뭐 러시아 입장에서 이걸로 인해서 당장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이 지금 하나하나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란과 북한, 과거 같으면은 이 국가들과 러시아가 직접 엮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테러 지원국으로 하고 있었고, 우리 러시아는 그래도 좀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저런 좀 시시한
이 테러 지원국들과 엮여서 되겠냐라고 하면서 약간 거리를 두면서 그래도 우리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다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란과 북한 간의 여러 밀착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면서 이게 하나의 지금 블록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북한과 이란이 지금 기사회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회생하면서 지금 북한의 입지도 조금씩 더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중국이 여기 좀 거리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이 그래도 중간에서 계속 이쪽 블록에도 계속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결국에 우리가 신냉전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많은 소랑설레가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저 신냉전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시작했는데 뭐 이거 러시아 재래식 전력도 별거 아니고 우크라이나한테 다 깨지네 이러면서 이거 뭐 미국의 패권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사실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만 나토가 또 결집하고 그때는 네. 그랬죠. 그래갖고 그때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종이호랑이다. 여기서 러시아를 격퇴하고 여기서 오히려 러시아가 힘이 쫙 빠져버리면은 당분간은 도발할 엄두를 못 낼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비만 잘 넘기면은 다시 좀 평화가 길게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건 반대로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기사회생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수세로 몰리기 시작하고 나토가 지금 트럼프 집권에 거의 트럼프 집권 분위기로 가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균형이 흔들리는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앞으로도 이런 긴장의 시기가 꽤 길게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다 듭니다. 연결이 되네요. 트럼프가 나토 지원 안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다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가 중요한 축이겠네요. 앞으로 러시아의 군사력, 경제력, 뭐 정치, 국제 정치에서 위상 이런 것들 좀 깊이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 박사님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깊이 좀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쪽에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특히 북러 간의 접촉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 첨단 무기 기술이 북한으로 지금 흘러들어가고 이게 한반도의 균형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런 걸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균형이 어떻게 변하고 아까 뭐 방금 전에 이승현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구도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려면은 이 지금 러시아의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네. 러시아를 한번 깊이 다뤄서 한번 여러분들께 선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반에 찾아뵙고요. 내일도 12시 30분에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